내 딸의 장례식 한가운데서였다. 7살 배기 내 손자 준서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배가 더 커졌어요. 그러고는 제멋대로 엄마의 블라우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명동성당에 들어섰다. 흰 국화 향기가 너무도 짙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오늘 나는 내 유일한 딸, 민서를 떠나보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이웃과 친척, 그리고 내 딸의 친구들의 고통스러운 속삭임이 심장을 직접 찌르는 칼날처럼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아무도 민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성당 중앙에 놓인 참나무 관으로 걸어갔다. 그 안에는 민서가 차갑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바로 옆에는 내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투명한 눈과 환한 미소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 곁에는 고작 7살인 내 손자 준서가 바싹 붙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꽉 쥔 것이 마치 놓치면 나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아이가 입고 있는 흰 셔츠는 녀석에게 너무 커서 가뜩이나 마른 몸이 더 연약해 보였다. 한쪽으로 단정히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은 위안을 찾지 못하고 내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대는 통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준서를 보니 민서가 떠올랐다. 민서가 매일 밤 준서를 가슴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모습이.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어젯밤 준서가 빨개진 눈으로 물었을 때 나는 그저 아이를 힘껏 껴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조차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신부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자 성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 섞여 사람들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준서의 셔츠를 바로잡아 주려고 몸을 숙였다.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만큼은 단정해 보이길 바랐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내 피를 차갑게 식혔다. 할머니, 엄마 배가 커요. 나는 목이 바싹 마른 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준서는 내 손을 놓고 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의 작은 발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떨렸다. 아이의 순수함으로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몸을 덮고 있는 흰 드레스를 만지더니 부드럽게 천을 들어 올렸다. 그 행동은 성당의 엄숙한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이상한 침묵이 그곳을 지배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돌아보았다. 나는 천 아래를 보고 얼어붙었다. 민서의 배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평하지 않았다.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근처 촛불이 더 환하게 비쳤을 때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거대한 멍자국. 검푸른 폭풍처럼 짙은 멍이 갈비뼈에서부터 시작해 복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 자국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너무 심하고 너무 깊었다. 마치 누군가 잔인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소리치고 싶었다. 누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사위, 강혁이 갑자기 앞자리에서 나타나 준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나는 준서를 끌어당길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성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쉿소리를 냈다. 준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장례식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 시선 뒤에 숨겨진 공포를 보았다. 무언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준서는 절망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숙한 분위기를 갈랐다. 장난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에
성당 안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고 몇몇은 관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혁은 서둘러 아들을 들어올렸다. 아이를 달래는 동시에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넓은 등으로 관 앞을 가로막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준서를 꽉 껴안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경고로 가득 찬 채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쓰러지지 않으려 떨리는 손으로 관의 차가운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낳고 기른 내 딸, 민서가 이제 여기에 차갑게 누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 강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고요. 하지만 저 멍자국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는 이야기였다. 신부님은 낭독을 멈추셨다. 그의 시선이 연민을 담아 내게 머물렀다. 괜찮은지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을 조이는 흐느낌을 참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당의 종이 다시 무겁고 슬프게 울리며 의식을 재촉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꺼졌다. 오직 내 딸의 배에 새겨진 끔찍한 멍자국의 이미지, 내 기억 속에 새겨진 답없는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국화 향기가 내게 달라붙는 듯했다. 숨을 쉴 때마다 얽혀들어와 딸에 대한 기억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조각들 뿐이었다. 은평구에 있던 우리의 작은 집은 결코 호화롭지 않았지만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다. 매일 오후 민서와 나는 작은 부엌에 모이곤 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내 딸 민서, 언제나 아침 햇살처럼 빛나던 아이, 맑은 눈과 빛나는 미소를 가졌고 어떤 슬픔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기억난다. 내가 숙제를 시키려고 쫓아가는 척하면 김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신나게 소리치던 모습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맛있는 찌개를 끓일 거예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다. 그 순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가 강혁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나타났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달콤한 말을 하는 남자였다. 민서는 갓 22살이었고 기술학교를 막 졸업해 동네의 작은 옷 수성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혁은 눈에 띄는 외모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으로 민서를 사로잡았다. 엄마, 그 사람은 제게 가정을,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한 번은 민서가 희망에 찬 눈으로 내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고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강혁의 시선에는 무언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들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오늘 내가 민서를 떠나보낸 바로 그 명동 성당에서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나는 행복해서 울었지만 동시에 막연하게 딸을 잃고 있다는 예감에도 눈물이 났다. 강혁은 민서를 데리고 우리 노동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다. 높은 담과 철문이 있는 그 집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다.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낯선 감각을 기억한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차가웠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벽에 걸린 그림들. 민서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나를 꼭 껴안았지만 모든 몸짓에서 딸의 경직됨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칠 때마다 강혁은 항상 거절할 방법을 찾아냈다. 장모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한 번은 민서가 좀 피곤해해서요. 손님 맞을 상태가 아니에요. 장모님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가끔 전화를 걸면 민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저 아주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엄마였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목소리의 떨림을 들을 수 있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직접 물었다. 민서야, 강혁 씨가 잘해주니?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 사람 저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서가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 고통을 숨기는 연약한 베일과 같았다. 내가 민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성당의 큰 행사 때뿐이었다. 항상 그림자처럼 옆에 서 있는 강혁과 함께였다. 그는 내게 인사했지만 차갑고 의례적인 말뿐이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장모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그저 평온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감이 밀려왔다. 한 번은 푹푹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민서가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묻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집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 계속 묻고 싶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강혁의 시선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따금 강혁이 집에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보곤 했다. 한 번은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청소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결코 오지 않았다.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내 딸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친한 친구인 윤 씨 아주머니에게 민서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엄마잖아요. 당신의 직감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요. 민서를 더 멀리 밀어내지는 말고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증거는 없고 매일 커져만 가는 불안감뿐이었기 때문이다. 이틀 전 내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불길한 예감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강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은 한 조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장모님, 민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가 살지 못했다고 하네요. 머리 충격이 너무 컸대요. 바늘이 손에서 떨어져 흙바닥으로 굴러갔다. 내가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의 영정 앞에 앉았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며 민서를 지켜달라고 빌었다.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되뇌었다. 아직 준서가 있고 그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장례식에서 본 것 이후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민서의 배에 있던 멍자국, 준서의 순진한 말, 강혁의 겁에 질린 시선, 모든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믿음을 갈기갈기 찢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내 딸이 마지막 나날을 보낸 그 호화로운 집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명동성당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참나무관 옆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공단 천을 어루만지며 마치 민서의 마지막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했다. 고개를 돌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사이를 찾았다. 박 사장님, 나는 모든 힘을 다해 그 이름을 부르는 듯한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례식장 사장인 박 사장님은 나이가 지긋하고 지친 얼굴의 남자로 재단의 흰 국화 다발을 정리하며 홀 한 구석에 서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그는 연민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김 여사님, 그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좀 쉬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드셨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내 손가락이 너무 세게 쥐어서
거친 옷감의 감촉이 느껴질 정도였다. 부탁드립니다. 묻기 전에 제 딸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상심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딸이 미스터리 속에서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자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박 사장님은 망설였다. 그의 눈에 걱정이 비쳤다. 김 여사님, 이게 여사님께는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너무 많은 비극을 본 사람처럼 힘없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그 무엇도 지금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에 있던 2명의 조수에게 신호했다. 그들은 관을 성당 뒤편에 작은 방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곳은 소독약과 흰꽃 냄새로 공기가 답답했다. 나는 내 모든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따랐다. 노란 불빛 아래 방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박 사장님은 관 옆에 섰다. 그의 손이 민서의 얼굴을 덮고 있던 공단천을 걷어낼 때 희미하게 떨렸다. 내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그 다정함이 남아있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굳게 닫힌 입술은 더 이상 바깥 사진 속의 환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손을 뻗어 민서의 뺨을 만졌다. 뼛속까지 차가웠다. 순간 그저 딸을 껴안고 흔들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배를 보게 해주세요. 나는 거의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님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의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확실하시겠어요, 김 여사님? 그는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장례용 드레스를 들어 올렸다. 모든 동작이 느렸다. 마치 그 자신도 그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불빛 아래 나는 그것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았다. 민서의 배 전체가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검고 보랏빛 얼룩들이 마치 폭풍이 그녀의 몸을 휩쓸고 간 것 같았다. 그 멍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이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나는 더 몸을 숙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리고 민서의 머리와 얼굴에서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강혁이 말했던 것처럼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어떤 흔적도 멍이나 긁힌 자국도 전혀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빙빙 돌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추락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갔을까? 박 사장님은 내 옆에 서서 미간을 찌푸린 채 힘없는 눈으로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듯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그는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김 여사님, 저는 이 일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 곳에만 이렇게 강하고 집중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은 매우 드뭅니다. 그의 말은 내 의심의 비명을 확인시켜주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테이블의 금속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강혁의 얼굴에 진실을 던지고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고통에 사로잡힌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당의 종이 무겁고 슬프게 울리며 장례 시간을 재촉했다. 나는 몸을 숙여 민서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익숙한 라벤더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어 심장이 욱신거릴 때마다 아팠다. 미안해, 내 사랑.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천위로 떨어지는 동안 속삭였다. 내가 널 위해 진실을 밝혀낼게.
박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천을 다시 덮었다. 그의 시선은 연민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었고 나는 혼자 맞서야 했다. 작은 방에서 나왔을 때 성당의 공기는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복도 끝에 서 있는 강혁을 곁눈질로 보았다. 촛불의 희미한 빛 아래 그의 큰 키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위협으로 가득 찬 눈빛. 마치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재빨리 돌아섰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내가 놓치기엔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불타올랐다. 민서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강혁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 이틀 후 나는 민서가 살았던 저택의 무거운 철문 앞에 서 있었다. 딸에게는 집이었지만 내게는 어두운 비밀로 가득한 차가운 장소인 그 집에 들어갔다. 강혁은 아마도 나와 마주치기 싫어서 준서를 침가에 데려다 놓은 모양이었다. 흠없는 하얀 벽과 빛나는 창문이 있는 거대한 집은 가족의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는 낯선 성 같았다. 문을 밀자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경고처럼 울렸다. 안의 공기는 짙었고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나는 민서가 잠들고 이제는 내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꿈을 꾸던 방으로 곧장 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자 즉시 그녀 특유의 라벤더 향기가 나를 덮쳤다. 그녀 자신처럼 부드러운 그 향기. 침대 위에 외로이 놓인 하얀 베개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심장이 누군가 꽉 쥐는 것처럼 오그라들었다. 나는 잠시 베개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서가 아직 그곳에 있어 어릴 때처럼 내게 미소 짓고 있는 상상을 했다. 엄마, 조금만 더 잘래요. 일요일 아침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제는 침묵만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민서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드레스, 모든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담았다. 옷 한 벌 한 벌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18살 생일에 내가 만들어준 하늘색 드레스, 추운 겨울날 입기 좋아했던 빨간 스웨터.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조용히 일했지만 그녀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영혼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내 민서, 아침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다정한 소녀. 이제는 조각으로만 내게 남아 있었다. 벽에 붙은 참나무 서랍을 열었을 때 내 손이 멈췄다. 깊숙한 곳, 얇은 먼지 층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소녀들이 소중한 추억을 보관하는 데 쓰는 그런 종류의 상자였다. 작고 소박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만 비밀의 세계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만지려는 것 같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다. 서울 미래여성병원 산부인과 산모 수첩에는 민서가 임신 12주였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흑백 초음파 사진 묶음.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쓰인 여러 장의 손편지. 몇 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민서의 모든 글줄을 심장을 직접 찌르는 칼날처럼 읽어내려갔다. 그가 또 화를 내며 내 배를 세게 때렸다. 하지만 내가 임신한 걸 알면 변할 거라고 믿는다. 그녀의 말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고통으로도 가득했다. 다음 장에서는 글씨가 더 떨렸다. 엄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어. 걱정하실까봐 무서워. 우리 가족을 위해 견뎌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은 조용한 구조 요청처럼 느껴졌다. 배가 너무 아파요. 엄마, 제발 우리 아기들이 괜찮기만을 빌어요.
아기들만 건강하다면 나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나는 연약한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동안 계속 읽었다. 내 딸 민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간직했던 것이다. 나는 나무 상자를 꽉 껴안았다. 마치 민서를 껴안으며 그 신호를 보지 못한 것. 그 어둠 속에 그녀를 혼자 둔 것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경고처럼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재빨리 주워 담았다. 나무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강혁이 담배 연기와 민서의 것이 아닌 값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문틀에 서서 나를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장모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그는 단조롭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처리하게 놔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희미한 미소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나를 소름 돋게 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나는 목소리를 억지로 차분하게 만들었다. 내 딸 물건은 내가 직접 챙기고 싶어서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강혁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다. 마치 내가 침입자인 양 무관심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계산된 평온함으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준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준서라는 이름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그가 나를 내쫓기 위한 핑계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상자와 가방을 몸에 바싹 붙이고 그의 시선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의 옆을 지나갔다. 집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방 속에 작은 상자가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뛰었다. 방금 발견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강혁이 민서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잔인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은평군의 집에 돌아와 이제는 민서의 사진도 함께 놓인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켜자 그 빛이 딸의 다정한 미소를 비추었다. 나는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 민서의 글을 다시 읽었고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용서해다오 내 딸아.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그 작은 상자가 민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을 밝힐 열쇠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두른 후 딸의 비밀을 간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 미래 여성병원은 조용한 길모퉁이에 있었고 하얀 벽과 햇빛 아래 빛나는 청동 명판이 달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고 간호사들의 부드럽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손에는 산모 수천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민서의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젊은 접수원에게 수첩을 건넬 때 내 손가락은 차가웠다. 제 딸 박민서가 여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나는 모든 힘을 모아 한 글자 한 글자 발음하는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응급으로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뵙고 싶어요. 간호사는 내 가슴을 억누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듯 연민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가 인터컴으로 무언가 말했다. 나는 가방끈을 꽉 쥔 채 초조하게 서 있었다. 마치 불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여러 임산부들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둥근 배와 희망에 찬 눈은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내 민서도 그들 같았을 것이다. 뱃속에 생명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기억일 뿐이고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내 손자는 태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나이든 남자가 복도에서 나왔다.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은 친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원준입니다. 그는 내가 민서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는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시선은 마치 자신도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더 무거워졌다. 진료실로 들어오시죠. 그는 나를 의료기록으로 가득 찬 선반과 소박한 나무 책상이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마치 사라질까 두려운 듯 산모 수첩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최 의사님은 내 맞은편에 앉아 생각에 잠긴 채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다. 김 여사님, 그는 슬픈 어조로 시작했다. 민서 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과다출혈 상태였습니다. 복부 내출혈이 심했고 자궁이 심하게 손상되어 3개월 된 태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심장에 밝히는 칼과 같았다. 나는 수첩을 통해 민서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그것을 더 현실적이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다.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썼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의사 선생님? 나는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최 의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마치 자신도 분노를 느끼는 듯 굳어졌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 몸에는 두부 외상이나 골절 같은 그런 종류의 추락에서 흔히 나타나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처는 외부의 매우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내 마음을 꿰뚫는 차가운 바람 같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 사위, 강혁은 거짓말을 했다. 민서는 계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장례식에서 본 끔찍한 멍들은 사고가 아니었다. 혈관 속에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 의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편인 강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단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만 요청했고 추가 검사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형성했다. 강혁은 진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처럼 부검을 허용하지 않고 병원이 즉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재촉했던 것이다. 나는 최 의사님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지만 무력감도 있었다. 왜 제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나는 책망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제 딸이에요.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시선을 내렸다. 민서 씨가 저희에게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마 여사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사님께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또 다른 비수와 같았다. 민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 때문만이 아니라 내 딸이 나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혼자 견뎠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에 쥔 산모 수첩 위로 떨어져 민서의 진료 예약 날짜를 적셨다. 감사합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의사님은 고통을 이해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꽉 껴안고 진료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임산부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희망에 찬 눈으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목이 메었다. 내 민서도 저랬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품에 안을 아기를 기대하며 설렜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내 손자에게서도. 며칠 후 나는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꽃인 흰 국화 한 다발을 사기 위해 광장시장에 갔다. 딸의 영덕 옆에 놓아 그 향기가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라며 그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상인들과 손님들의 목소리가 잘 익은 과일 냄새, 갓 만든 빈대떡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꽃바구니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걸었다. 흰 국화 한 송이 한 송이가 민서를 떠올리게 했다. 어릴 적 집 근처 들판을 뛰어다니며 손에 꽃을 들고 까르르 웃던 날들을. 엄마, 아빠 재단에 놓을래요. 이제 나는 그녀 자신의 재단에 놓을 꽃을 사고 있었다. 그 생각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었. 나는 꽃을 고르는데 집중하려 했으며 가게 앞을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강혁에게, 그가 내 딸에게 한 짓으로 돌아갔다. 큰 창문과 번쩍이는 나무 가구가 있는 우아한 카페라비 앞을 지날 때였다. 우연히 고개를 들었고 그 광경에 나는 얼어붙었다. 강혁이 그곳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민서가 죽은 후로는 본 적 없는 미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금발머리에 새빨간 입술, 환한 미소를 띤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주 가깝게 앉아 마치 행복에 겨운 연인 같았다. 나는 재빨리 화분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가락은 바구니 손잡이를 너무 꽉 쥐어 아팠다.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강혁의 개인 비서인 한유라. 2년 전 그의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민서는 연두색 드레스를 입고 강혁 옆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유라는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녀가 내게 악수를 청했을 때 불안했던 기억이 난다.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너무 완벽했다. 이제 강혁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니 그때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강혁은 유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창틀을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손을 잡았다. 반짝이는 반지를 낀 손가락들이 마치 그런 애정 표현에 이미 너무나 익숙한 듯 얽혔다. 나는 화분줄 뒤에 서서 속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이 죽은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았다. 무덤 위에 흙이 마를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혁은 여기 앉아 그의 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민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분노에 몸이 떨렸다. 손에 든 꽃바구니가 기울어져 흰 국화 몇 송이가 보도에 흩뿌려졌다. 무심한 행인들의 발에 짓밟렸다. 나는 뛰어들어가 강혁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왜 민서를 배신했는지, 왜 내 딸을 그렇게 대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무 그늘에 꼼짝도 않고 서서 숨을 가쁘게 쉬었다. 침착해야 했다.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다. 지금 행동하면 분노밖에 없을 것이고 강혁은 쉽게 부인할 것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를 가면을 벗길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와 유라를 보자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내 민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폭행을 견뎠던 그 다정한 소녀. 그리고 이제 그 배신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섰다. 강혁은 지갑을 꺼내 계산했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유라는 그의 팔짱을 끼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미소는 햇빛 아래 빛났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꽃바구니를 보는 척했지만 유라의 강한 향수 냄새가 도발처럼 코를 찔렀다. 그들은 함께 반짝이는 검은 차에 탔다. 강혁은 운전석에, 유라는 조수석에 앉았다. 여전히 빛나는 눈으로 웃고 대화하며 차가 출발하여 모퉁이 뒤로 사라졌을 때
나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마음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흰 국화들이 내 발치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짓밟힌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주었다. 모든 꽃이 민서의 기억 한 조각 같았다. 그녀가 흰 국화 다발을 들고 집으로 달려오던 날들, 그녀의 순수한 미소. 이제 나는 재단에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의 무언가를 간직하기 위해 민서가 정이 없이 떠나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주었다. 머릿속에서 차갑고 명확한 생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혁은 민서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었던 가족 또한 배신했다. 그리고 유라? 그녀도 결백하지 않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맹세코. 다음 날 아침, 나는 쇠 같은 결심을 하고 깨어났다. 오늘 나는 유라와 마주할 것이다. 분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후 무거운 마음이지만 단호하게 은평구의 작은 집을 나섰다. 강혁의 건설회사는 서울 중심가에 있었다. 번쩍이는 유리와 화려한 광고판이 있는 건물이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눈에 띄지 않고 관찰하기에 충분히 구석진 자리가 있는 작은 카페를 선택했다.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회사 정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심장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세차게 뛰었다. 나는 민서를 생각했다. 그녀의 일기 속 떨리는 글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민서야, 내 사랑.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게.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서 유라가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보도 위에서 울렸. 모든 걸음걸이에서 거만한 자신감이 풍겼다. 그녀를 보자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은 묻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서의 행복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그녀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걷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커피값을 내고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녀를 뒤따랐다. 유라는 서울숲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곧장 다가갔다. 망설임 없이 의자를 빼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자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김 여사님.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외쳤다. 눈에 스친 공포의 빛은 이내 경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가방을 열어 전날 오후 라비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마치 카드를 뒤집어 놓듯 천천히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강혁과 유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 그들의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빛나고 있었다. 내 딸은 묻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모든 단어가 칼날 같았다. 그런데 당신은 이걸 즐기고 있는 건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여사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하게 들리려 했었다. 민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내 안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가방에서 민서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래, 나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민서가 여기에 모든 걸 써놨어. 임신 중이었지. 강혁의 아이를 가졌고 그는 민서를 학대했어. 민서가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민서를 상처 입혔다고.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의 떨리는 글씨를 보자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테이블 위에 주스 잔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여사님은 이해 못하세요.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모든 단어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속삭였다. 경찰이 곧 개입할 거야. 유라 씨, 강혁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나?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생각하나? 내 심리적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커졌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는 곧 부서질 듯 떨렸다. 민서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우리를 발견했죠. 그녀는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내가 자기 가족을 망쳤다고 했어요. 강혁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민서의 배를 아주 세게 쳤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유라의 고백은 내 가슴에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다. 의심했고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입에서 듣는 것은 고통을 너무나 날카롭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만들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소리 지르지 않으려 애썼다. 내 딸 민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배신당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강혁은 내 딸과 태어나지도 못한 내 손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유라를 보았다. 그녀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떨며 앉아 있었다. 당신이 도왔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뒀어.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나는 그녀가 더 말하게 두지 않았다. 사진과 일기장을 회수했다.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너와 강혁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나는 내 안에서 불타는 결심으로 생각했다. 내 딸에게 한 짓에 대해 너희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멍하니 앉아 어깨를 떨고 있는 유라를 뒤로 한 채. 유라의 고백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며 나를 행동으로 내몰았다. 법에만 의존해서는 강력히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서와 태어나지 않은 손자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 딸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의 애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죄책감을 맛보고 두려움 속에서 살며 숨을 쉴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민서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안개가 낀 광장시장으로 나갔다. 흠없는 흰 국화 다발을 골랐다. 민서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시장 모퉁이의 나이든 상인에게서 김 여사님, 오늘도 국화 가져가시네. 아주머니가 친절하지만 궁금한 눈으로 물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꽃들은 민서의 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혁을 향한 메시지였다. 나는 시장의 젊은이에게 그 다발을 그의 사무실까지 가져가서 그의 집무실 문 바로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강혁이 민서의 미소, 그가 파괴한 것들을 상기시키는 흰 국화를 보고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했다. 거기 두고 오게. 누가 보냈는지는 말할 필요 없어. 나는 팁을 주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소용돌이가 쳤다. 밤이 되어 은평구 동네가 고요해지면 나는 내 작은 방에서 민서의 사진 옆 희미한 촛불 앞에 앉았다. 나무 상자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내가 결코 안아보지 못한 손자의
작은 형태를 보았다.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떨리는 글씨로 사진에 썼다. 내 아이를 돌려줘, 강혁. 모든 획이 그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비수였다. 나는 희미한 달빛 아래 조용히 강혁의 저택까지 걸어가 그의 우편함에 사진을 넣었다. 잠시 그곳에 서서 차가운 집을 바라보며 강혁이 동틀녘에 우편함을 열고 그 문구를 보고 창백해질 얼굴을 상상했다. 나는 그가 민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길 죄책감의 유령에서 벗어날 수 없기를 바랐다. 내 행동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채소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강혁의 이웃이 생선 장수와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 강혁 씨 요즘 이상해. 밤새 잠도 못 자고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만 피워대. 한 번은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다니까. 나는 그저 고수한 단을 고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희열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대로 고통받고 있었다. 다른 상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제는 문 앞에 병 하나 들고 앉아있더라니까. 눈이 뻘개서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홀린 사람처럼 반복하더라고. 그들의 말은 내게 만족감과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강혁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만족감. 하지만 그가 무너지더라도 내 민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고통.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고 싶었다. 꽃과 초음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강혁이 고통 속에서 살며 모든 어두운 구석에서 민서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민서가 매일 밤 준서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우리 아가 잘 자라라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떠올랐다. 대담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몇 년 전 우리 집 전등을 고쳐주었던 동네에 잘하는 전기기술자 김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김 아저씨,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는 궁금해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강혁과 준서가 없을 때 그를 강혁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이 집 차고에 낡은 라디오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자정에 켜져서 우리 아가 잘 자라 노래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김씨 아저씨는 내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정상이 아닌데요.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제가 뭘 하는지 압니다. 그날 밤 김씨 아저씨는 몰래 차고에 들어가 낡은 라디오가 자정에 저절로 켜져 민서의 자장가를 반복하도록 조작했다. 나는 철문 밖에서 틈새로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서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해야만 했다. 민서를 위해, 진실을 위해. 다음 날 시장에서 나는 넋이 나갈 만한 소식을 들었다. 채소 가게 주인이 말하길 강혁이 한밤중에 공황 발작을 일으켜 라디오를 박살냈다고 했다. 집에서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와 손에 망치를 들고는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라디오를 내리치기 시작했대.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이웃들이 다 들었어. 다들 그가 귀신에 씌인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 나는 상추한 묶음을 고르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직접 밀어붙일 사람은 바로 나였다. 강혁을 고통 속에 살게 한 며칠 후 나는 그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오직 정의만이 산산조각 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진 모든 것을 모았다. 민서의 작은 나무 상자, 임신 12주임을 확인시켜주는 차가운 기록이 담긴 산모 수첩, 내 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눈물 젖은 일기장,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울숲 근처 카페에서 몰래 녹음한 유라의 자백. 그 증거들은 민서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간 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었다. 어느 잿빛 하늘의 아침, 나는 낡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울 경찰청에 들어섰다. 마치 민서의 운명도 함께 짊어진 것 같았다. 나는 서장인 김진태 경감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접수원은 아마도 내 충혈된 눈과 지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가방끈을 꽉 쥐었다. 초조했다.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민서를,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일기 속의 글귀를 생각했다. 배가 아파요, 엄마. 나는 손을 더 꽉 쥐고. 오늘이 내 딸을 위한 정의를 얻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태 경감님이 나타났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굳은 얼굴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집무실로 안내하고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김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무겁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모든 물건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나무 상자, 산모 수첩, 일기장, 초음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제 딸 박민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제가 찾은 것들입니다.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간 자가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김 경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내가 녹음을 틀자 유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가 그녀와 강혁을 발견했던 그 운명적인 밤, 그리고 강혁이 이성을 잃고 내 딸을 잔인하게 공격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였다. 김 경감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이것만으로도 형사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합니다. 여사님, 그가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긴 싸움이 될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요. 다음 날, 나는 경찰이 강혁이 사무실을 나설 때 덮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 장면을 상상했다. 흠없는 정장을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강혁이 갑자기 경찰에 둘러싸여 동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자 공포에 질리는 모습. 나는 결백해.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그가 저항하며 소리쳤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막혀 있었다고 했다. 내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내 어린 손자 준서가 아버지가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는 민서가 꿰매준 고민형을 꽉 껴안고 절망적으로 아빠를 부르며 소리쳤다고 했다. 나는 달려가서 아이를 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강혁 같은 아버지에게 평생 속아 사는 것보다 한 번 고통을 겪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예비 신문은 몇 주 후에 열렸다. 나는 소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첫 줄에 앉았다. 민서가 선물해준 국화가 수놓인 손수건을 꽉 쥔 채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낡은 나무 냄새와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여성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산모 수첩, 민서의 일기장, 초음파 사진, 그리고 유라의 자백이 담긴 녹음.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물건은 강혁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도 꽂히는 비수 같았다. 나는 유라가 민서가 죽던 밤을 이야기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시 들었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손수건을 힘껏 쥐어야 했다. 유라도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그날 카페에서의 거만한 태도 없이 들어왔다. 금발 머리는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판사와 검사의 시선 아래 그녀는 신문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거의 들리지 않게 인정했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민서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강혁은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막을 틈이 없었어요. 그 말에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하지만 내게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의 확인일 뿐이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강혁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는 모든 죄를 유라에게 떠넘기며 목이 메었지만 겁에 질린 그의 눈이 그를 배신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 딸을 배신하고 목숨을 앗아간 자에게 더 이상 한 조각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판사가 살인 및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강혁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다. 종이처럼 하얀 얼굴로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의사봉 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그가 살아온 거짓의 나날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통은 여전히 잠재해 있고 영원했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빛을 보았다. 나는 일어서서 민서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전히 국수가 수놓인 손수건을 쥔 채 법정을 나섰다. 이건 널 위한 거야, 민서야.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게. 예비신문이 끝나고 강혁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서가 겪었던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그 생각으로 나는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꽃인 흰국화 한 다발을 들고 내 딸이 잠들어 있는 서울의 한 추모공원으로 다시 향했다. 추모공원은 저녁 햇살 아래 고요했다. 부드러운 바람만이 묘비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민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 위에 국화 다발을 놓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손으로 쓸었다. 민서야, 내 사랑.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났어. 악은 그 대가를 치를 거야. 편히 쉬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을 적시고 떨어지는 꽃잎과 섞였다. 나는 그곳에 머물며 민서의 미소를 은평구 작은 부엌에서 함께 만두를 빚던 날들을 기억했다. 나를 껴안으며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강역의 어둠에서 내 딸을 구했더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고통에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민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견뎠고 나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감한 여성들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의 비영리 단체였다. 사무실은 작은 건물에 있었고 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여성들에게 일어서서 자신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민서의 나무 상자가 든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들어섰다. 마음은 결의로 가득했지만 긴장되기도 했다. 큰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것이 계속 살아가는 방법, 내 행동 속에서 민서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체의 대표인 박 원장님은 중년의 여성으로 친절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작은 사무실 안의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벽에는 단체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의 감사 편지가 많이 걸려 있었다. 김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따뜻하지만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서가 죽던 날부터 그녀의 배에 있던 끔찍한 보라색 자국, 일기장, 유라의 고백, 그리고 막 끝난 재판까지 민서와 태어나지 못한 손자, 그리고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제 딸을 구하지 못했어요.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여성들이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데 바치고 싶어요. 박 원장님은 듣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더 무거워졌지만 이내 내 손을 힘껏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게 힘을 전해주었다. 이곳의 문은 항상 여사님을 위해 열려 있을 겁니다. 김 여사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사님과 민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때부터 나는 용감한 여성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광장시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지만 존경심을 담아 나를 쳐다보았다. 김 여사님, 정말 강하시네요. 내가 가정폭력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전단지를 건네자 한 꽃가게 주인이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민서가 원했을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후에는 쉼터의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국 냄비를 준비하고 밥을 푸고 자신의 지옥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여성들과 대화했다.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 떨어지는 모든 눈물은 민서를 떠올리게 했지만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의 구타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이들은 감히 말하면 버려질까봐 두렵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주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신호를 알아보지 못해서 딸을 잃었어요. 한 번은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젊은 여성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 딸처럼 침묵하지 말아요. 그 말은 단지 조언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도 민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따금 은평구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민서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다. 깜박이는 불빛이 그녀의 다정한 미소를 비추었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내게 감사하는 것 같았다. 민서야, 보고 있니?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내 대신 다른 여성들을 지키고 있어. 널 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누구도 침묵 속에서 떠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나는 희미한 촛불 아래 서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목적으로 변모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딸을 잃은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민서를 위해, 준서를 위해, 그리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우는 여성이었다. 쉼터를 나설 때마다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민서의 묘비 앞에 놓는다.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한다. 내 딸아, 엄마는 계속 나아갈게, 약속할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나른다. 마치 그녀가 내게 대답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없어도 민서의 영혼은 내 모든 발걸음, 모든 행동,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말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폭력과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악인을 강하게 만들며 무고한 이를 희생자로 만듭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거나 이상한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제때 행동하세요. 제 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일이 너무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실의 가치와 목소리의 힘을 깨닫기 위해 무언가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시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